자, 49번부터 이제 화폐 시행하지 계산이죠. 한 개 아니면 두 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보다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49번이나 50번처럼 이런 유형으로 나온 데 대한 적응을 하셔야 되겠죠. 자, 49번에 틀린 걸 찾는 건데 1번이 바로 틀려 있죠. 자, 우리가 일정액을 융자받고 매기간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는 기술은 뭐다? 저당상수. 그럼 저당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할 때는 융자받은 금액, 이 융자 원금에 바로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돼, 그지? 그런데 이게 해당 기술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곱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융자 금액 다음에 뭐가 나왔노? 나누기가 나왔죠. 이 나누기가 나와 있는 거는 역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뜻이죠. 항상 해당 기술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곱하고 역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나눕니다. 그럼 저당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 계수니까 1번에는 연금의 현가 계수가 들어가야 맞죠, 그지? 만약에 거기 융자 원금 다음에 곱하기가 나와 있으면 저당수가 맞지만 나누기니까 이거는 연금의 현가 계수가 1번에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역시 2번에 미래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적립할 금액을 구하는 기수는 감채기금 계수입니다. 그럼 감채기금 계수를 가지고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도 이 필요한 금액에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돼, 그지? 근데 만약에 2번도 그 필요한 금액 다음에 나누기가 나왔다. 그러면 역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2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지? 연금의 내가 계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항상 화폐 가치를 계산할 때 해당 기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곱하고 역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나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다음에 3번의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할인율이 아래일 때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N년 후에 1원 그랬으니까 일시불.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하니까 현가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맞죠. 그다음에 매 월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자 한다. 매월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돈이 현재 얼마인가? 이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연금 금액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줍니다. 그지?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주는데 이걸 역수로 가지고 계획 때는 나눌 수도 있죠. 그럼 연금 나누기 연금의 현가 계수니까 저당상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연금의 현가 계수가 바로 뭐지? 저당상수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야. 저당수를 역수로 활용해가지고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서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당수를 역수를 활용하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를 활용한다는 뜻이니까 옳은 지문이죠. 그다음에 N년 동안 받을 금액의 합계가 동일하다면 후기보다 초기에 많이 받을수록 현재 가치가 더 크다. 그렇습니다. N년 동안 받을 돈이면 미래 가치죠. 근데 이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내가 계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일시불의 내가 계수, 현가 계수를 현재 가치를 구하니까 이제 현가 계수를 곱해줘야 되겠지. 일시불의 현가 계수든 연금의 현가 계수든 현재 가치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N년 동안 받을 돈은 미래 가치인데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현가 계수를 곱해놓는데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이죠. 그리고 또 연금의 현가 계수는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잖아요, 그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현가 계수가 연금의 현가 계수든 일시불의 현가 계수든 요 할인율이 상승하면은 현재 가치 전체가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후기보다 초기에 이제 유입이 더 크다면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커지고 초기보다 후기에 들어온 돈이 더 크면 할인율이 계속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당연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화폐 가치를 계산할 때 현재 가치는 초기에 유입이 커야만 현재 가치가 높게 나타나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투자 후에 들어오는 돈은 후기보다는 초기에 유입이 클수록 현재 가치가 커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고요. 이거 이제 응용해 가지고 50번 문제에 그 2번하고 4번 지문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50번에 1번은 은행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받고 매기간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 우리가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 이렇게 융자계수상수를 곱해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죠. 이 저당상수를 원리금을 계산할 때 활용했잖아, 그죠? 근데 이 저당상수를 가지고 계산되는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저당상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원금 균등 방식이 아니고 또 1번 지문을 또
원금균등 방식으로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수를 사용한다. 그럼 큰일 나요. 원금균등은 저당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안 구하잖아. 그지?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저렇게 저당상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시불의 이제 미래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이죠.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1 플러스 R의 n승이잖아. 그지? 그럼 요 놈의 크기는 요게 이자율, 요 R이 이자율인데 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평수거든. 분수가 아니고 평수이기 때문에 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현재 그 미래가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커지죠, 당연히. 근데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그 4번 지문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이잖아요. 이건 분수죠. 이게 이제 현재가치 계수인데 요 현재가치 계수는 이 분모에 있는 요 미래가치를 할인해주는 할인율이 요 R이죠. 근데 요 할인율이 상승하면 전체 현재가치 금액이 적어지게 되지.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지고 4번이 틀려있죠.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커지게 됩니다. 요 두 개 지문 요거 비교하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계수를 알아야 이게 전체 금액이 커진지 적은지 구분이 되겠죠. 미래가치 계수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커집니다. 근데 현재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려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하고 저당상수는 역수죠. 그다음에 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하고 감채기금 계수가 역수죠. 그럼 역수는 두 숫자를 곱했을 때 값이 1이 되는 관계가 역수 관계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두 개를 곱하면 1이 돼야지.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의 저당수를 곱하면 1, 또 연금의 내가 계수의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1,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에 뭘 곱하면 1,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겠죠? 일시불은 현가 계수하고 내가 계수가 역수니까, 그지? 역수는 두 수를 곱했을 때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번에 미래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납입할 금액, 불입할 금액을 계산하는 계수는 감채기금 계수, 그지? 바로 필요한 금액에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주면은 납입할 금액, 적립할 금액이 계산되죠, 그죠? 51번에 현재 일시불로 5,000원이 1년 후 5,250원이라면 이자율은 몇 프로인가? 자, 이런 거는 그지? 이건 상식적으로도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자, 현재 5,000원이 1년 후에 얼마인가? 뭘 계산하는 거죠?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일시불 5,000원에다가 일시불의 내가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미래가치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일시불 금액에 일시불의 내가계수 곱해주면 돼.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5,000원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니까 1년 후에 얼마가 됐다고? 5,250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요때 요 이자율 R이 이게 얼마냐? 요걸 구하라 이 말이야. 그지? 근데 기간은 1년 후 그랬으니까 1승이죠. 그럼 이제 요 값을 구하려면 봐라. 요 1 플러스 R의 1승이잖아. 그지? 그럼 1승 이선 합수나 똑같으니까 1 플러스 R은 요거 나누기 이거란 말이야. 그럼 5,250원 나누기 5,000원이니까 5,250원을 5,000원 나누면 얼마야? 1.05입니다. 그럼 1 플러스 R이 1.05니까 고로 R은 얼마가 되노? 0.05잖아요. 1 플러스 R이 1.05니까 요 R이 0.05잖아. 그지? 0.05니까 곱하기 100하면 몇 프로고? 5%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자율이 5%가 되겠죠. R이. 그지? 이자율이 5%다. 이렇게 원래 구해야 돼. 원래 이제 원리는 이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라. 자, 5,000원 예금했다. 근데 이율이 4%라면 5,000원에 4% 곱하면 이자가 얼마가 돼? 4, 5, 20이니까 200원이죠. 그럼 1년 후에는 5,200원이 되겠지. 근데 이율이 5%면 5,000원에 5% 곱해봐. 얼마야? 250원. 그럼 1년 뒤에 5,250원 되네. 이율이 7%라면 5,350원이 되겠죠. 5,350원 이자가 350원 붙을 거 아니야. 그렇게 계산해도 5% 나오죠. 5%야. 5,000원에 5%야. 250원 붙어서 1년에 5,250원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게 4%가 나오고 뭐 6%는 어떻게 하면 나오는데 도대체. 그 정도 계산이 안 돼가지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5,000원 예금하면 5% 붙으면 250원 붙고 4% 붙으면 200원 붙는 거고 그냥 8% 붙으면 400원 붙는 거 아니야? 그럼 곱하면 그럼 8% 같으면 5,400원 될 거고 6% 같으면 5,300원 되겠네. 그걸 몰라가지고 이 뭐 4% 찍고 6% 찍고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면 그런 비율이 나오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이 꼭 이렇게 어려운 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계산 요런 걸 모르더라도 일반 상식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요런 유형의 문제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꼭 계산 문제라고 무조건 찍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이 짱구를 한번 굴러봐. 잘 안 들어가지 그제? 머리가. 그죠? 한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고 답을 찾아라 이런 뜻이다. 에? 답은 5%가 되겠고 이제 원래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52번처럼 이렇게 아니 보통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거나 아니면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52번은 매년 5천만 원씩 10년간 불입하면 10년 후 이자율이 10%일 때 10년 후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매년 5천만 원씩 불입하면 연금 10년 후 가치를 구하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라.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 구하는 거지.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는 연금 금액에 연금의 내과 계수를 곱해요. 그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곱하면 되는데 매년 적립하는 연금이 얼마고? 5천만 원. 여기에 연금의 내과 계수 곱하는데 연금의 내과 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성 마이너스 1. 이게 연금의 내과 계수인데 요 수식을 모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지? 그리고 이자율이 10%이고 기간 10년 불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10% 10년을 여기 넣으면 되지.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이율이 10%니까 0.1이죠. 그리고 1 플러스 0.1의 10성 10년 불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단수에 보면 1 플러스 R의 N성의 값을 줬죠. 1 플러스 R의 N성 요 값을 이걸 줬단 말이에요. 1 플러스 0.1의 10성 값을 이걸 줬다고. 이게 2.59374이야. 2.59374이 그러면 전체 분자의 값이 얼마가 돼? 여기서 1 빼니까 분자는 1.59374이죠. 그지? 근데 이걸 또 분모가 0.1이니까 0.1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요 전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요 값은 얼마가 돼요? 15.9372네. 15.9374이 그지? 0.1로 나올 때는 여기에 단위가 하나 커지니까 점이 한 칸 뒤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전체 10년째 이하율 10%의 연금의 내과계수 값이 15.9372가 나왔으니까 5천만 원 요거 곱하면 되잖아. 15.9372. 그냥 5천만 원 곱하기 이거란 말이야. 그지? 15.93742. 요거 곱하면 금액이 4번 나오죠. 7억 9,687만 천원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것도 연금의 내과계수 요 수식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산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연금의 내과계수 요 수식 정도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시험 칠 때까지 수식 외우고 가야지 당연히. 그죠? 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요 내과계수 정도는 수식을 외워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 유형이 연금의 미래 가치 구하는 게. 자, 53번은 아까 풀었고 54번에 현금 오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수령가를 구하라. 수령가 계산 문제인데 항상 이 문제는 그죠? 사업 기간은 이제 1년 차부터 5년까지 사업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단위가 많으니까 6년 차에 나가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죠. 얼마입니까 그게? 많으니까 만원부터 1로 보면 1억이라는 뜻이다. 그럼 0년이 뭐냐? 현재라는 뜻이야. 그럼 현재는 투자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니까 투자 금액은 마이너스로 나가는 돈이니까 마이너스로 보게 돼 있어. 그럼 지금 1억을 지출하면은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2천만 원씩이 들어오고 5년 차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순행가를 구하라. 자, 순현재 가치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고 남는 몫이 순행가죠. 근데 이 유출의 현재 가치가 뭐야? 지금 현재 투자하는 금액이 바로 유출의 현재 가치죠. 그지? 그러니까 0년차에 나가는 1억이 유출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유출의 현재 가치는 1억인데 유입이 1년 후부터 5년 후까지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는 1년 후부터 들어오니까 미래 가치죠. 근데 2천만 원씩이 지금 4년간 들어오면 4번 들어오니까 연금이지. 그 다음에 5년째 1억 5천이 한 번 들어오면 일시불이죠. 근데 이걸 현재 가치로 보려면 이제 hen가계수를 줘야 되는데 연금이 4년 들어오면 4년째 hen가계수를 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 문제는 거기 단서에 보면 기간 5년의 계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5년째 계수가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1년, 2년, 3년, 4년, 5년째에 2천만 원씩 해서 4번 들어오고 4년 들어오고요. 그리고 5년째에 1억 5천이 들어오는데 이 1억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 한 번 더 들어온 걸 감안해서 계산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연금이 4년이 아니고 5년 들어오는 거로 계산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요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지? 마지막 년도에 들어오는 돈을 앞에 돈하고 나머지로 분리시키는 게 초점이란 말이야. 어? 그럼 2천만 원이 한 번 더 들어오니까 여기 2천 하고 나머지를 분리시키면 얼마가 남아? 1억 5천에서 2천 빼면 1억 3천이 남잖아요. 이렇게 분리시키면 이제 2천만 원은 총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들어오니까 이건 연금이죠. 그리고 1억 3천만 원은 5년째 딱 한 번 들어오니까 이거는 일시불이지. 근데 이거는 미래에 들어오는 미래가치니까 여기에 이제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는 3.8이가 3.8,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6이다 그랬을까? 이거 곱해보면 되지. 그럼 이거 곱하면 2, 8, 16, 7,600만 원이네. 이거 곱하면 3, 6, 18이니까 7,800이네 이게. 그럼 두 개 합치니까 1억 5,400만 원이 나왔죠. 요 금액이 뭐죠? 유입을 현재가치로 바꾼 게 이 금액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입의 현재가치가 지금 1억 5,400만 원이다 이 말이야. 응? 근데 유출 현재가치는 영년째에 나는 투자금이니까 1억이죠. 그럼 요 차액이 순행가니까 순행가는 당연히 5,4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것도 제가 몇 번 풀어줬다 지금. 요 유행 문제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마지막 연도에 들어온 돈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하라고? 요 마지막 연도에 들어온 돈을 앞에 똑같이 들어오는 2천만 하고 나머지로 분리를 시키라니까 요거 이거 하면 끝났잖아. 분리시켜가지고 2천만 원 여러분 도니까 여기는 연금행각에서 곱하고 1억 3천만 원은 5년째 한 번 들어온 돈이니까 일시불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일시불의 행각에서 곱해주면 그게 현재 가치야. 그럼 이게 유입의 행가니까 여기서 0년째에 나가는 돈이 투자 금액이잖아, 그죠? 그걸 빼고 남는 게 순행가입니다. 뭐 이게 왜 어렵지 이런 게? 이래서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면 이건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지? 54번 같은 거는 유행이 딱 정해졌습니다. 요거는 형태가 딱 정해진 거니까 이런 거는 보자마자 이렇게 한다 이걸 익히라고 패턴을 그래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이런 게 나오면요. 그러면 55번의 성수법 이제 어림셈법은 성수법하고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성수법은 성수의 크기로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죠. 이 성수라는 게 뭐죠? 배수라 배수. 몇 배가 되느냐. 성수는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배율이죠. 그러니까 성수는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커야 좋아 작아야 좋아? 작을수록 좋죠. 왜? 성수가 의미하는 게 자본 회수 기간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예상되는 수익이 5억이라 그럼 투자 금액은 수익의 2배 아닙니까? 2배 그지? 그러면 투자 금액이 역시 10억인데 예상되는 수익이 1억이면 투자 금액은 수익의 10배죠. 요 10배, 2배, 요 배수가 뭐라고? 이게 성수입니다. 그리고 이 성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쓴다는데 이 성수가 의미하는 게 곧 자본 회수 기간을 뜻한단 말이야. 투자 자본이 10억인데 1년에 5억이면 5억씩 2년이면 투자 금액을 다 회수하잖아요. 자본 회수가 2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수가 작으니까 자본 회수 기간이 짧아졌지. 자본 회수 기간이 짧아야 좋아, 길어야 좋아. 성수는 일단 작을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으니까 양호한 투자이 되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우리 개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커야 좋은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시험에서 답으로 요구하는 거는 전부 작은 것만 물어요. 작은 것만. 상관계수도 작을수록 좋다. 성수도 작을수록 좋고요. 전부 작을수록 좋은 게 주로 답으로 제시되지 클수록 좋은 걸 답을 내지를 않습니다. 아까 우리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한 지표들이 수요밥의 지수라든가 PY 비율이나 RIR이 있었죠. 이것들도 전부 값이 작을수록 주택 구입 능력을 크게 확보해서 양호하다 그랬잖아. 그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전부 작은 게 나와. 1번이 바로 틀려 있고 나머지 지문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지? 뭐 내부 수익률 순행가를 0으로 수익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리고 내부 수익 요금보다 크면 투자하고 또 순행가가 0이면 유입과 유출의 현재가치가 같다는 뜻이 되죠. 유입과 유출의 현재가치가 같으니까 수익수는 당연히 1이 되고 내부 수익과 요구수도 반드시 같아지게 되죠. 그죠? 순행가가 0일 때는 수익수는 유출의 현재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가치 비율. 그러면 분자에 뭐가 있는 거야? 수익수고 분자에 유입의 현재 가치가 분자에 간단 말이야. 대안은 항상 분모에 붙이는 겁니다. 분모에 대안이라는 오늘 붙이니까 수익수는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 비율. 요걸 이제 분자부터 읽으면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 이렇게 읽어야지, 그지? 이걸 이것으로 나눈 값이고 요거에 대한 이거 비율이 수익수는 주잖아, 그지?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대안은 분모에 붙는 거야. 그래서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 비율 또는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읽는 요령 알아야지. 56번 딱 정해져 있어요. 비율 분석법이나 어림 셈법을 활용한 계산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유행이. 지금 총 투자액이 100억인데 저당 투자액이 60억이라. 그러면 총 투자 100원 중에 부채를 얼마 활용했다는 뜻입니까? 60억이 저당이니까 부채가 60억이죠. 그럼 지분은 얼마 투자한다는 뜻이라? 40억 투자한다. 요거는 구분하겠어. 그러면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그러죠?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부채 비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채 비율은 60 나누기 40이 1.5니까 150%가 나왔네요. 그러면 당연히 4번 찍으면 안 되죠. 근데 왜 4번 찍었지? 참네, 그죠? 뭐 안 된다면서 왜 찍어요? 그다음에 가능 총소득은 20억이 나와 있어. 그리고 유효 총소득이 15억이 나와 있어. 뭐 공실이나 기타 소득 얼마인지 몰라 지금 이거. 그래도 유효 총소득이 15억 나와 있죠. 그다음에 영업경비가 또 5억이 나왔어. 그럼 순영업 소득은 일단 10억이라.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도 4억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세전행금수도 6억이 계산됐죠. 요 알 필요 없습니다. 요 알 이유가 없죠. 밑에 그 요까지 다 계산되는데 뭐. 그러면 1번에 순소득 성수 아주 중요한 비율이죠. 어림 셈법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 순소득 성수.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해? 자본 회수 기간. 그럼 순소득 성수는 총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총 투자 얼마 했노 지금? 100억 했지 100억. 100억 했고 순영업 소득은 10억 나와 있지. 그럼 순소득 성수는 10이다. 자본 회수기간은 10년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자본 회수기간 순소득 성수가 10이니까 자본 회수기간은 10년. 뭐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 순소득 성수가 나오면 요놈의 역수는 뭐야? 종합 자본 환원율. 여기까지 기계적으로 나와야지. 지문에는 없지만. 그럼 종합 자본 환원율은 몇 프로? 10분의 1 아닙니까? 10의 역수니까. 그러니까 0.1이니까 몇 프로? 10% 이렇게. 이것까지 같이 딱 나와야 돼. 이 순소득수가 10이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10%이다. 여기까지 딱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전임금 수준은 6억 계산됐죠. 이번에 세전임금 수준 6억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부채 감당률. 비율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라고 했어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수입액의 몇 배냐 이 말이죠. 이 순영업 소득을 부채 수입으로 나눈 값이지. 그게 부채 감당률이죠. 그럼 순영업 소득이 10억이고 부채 수입액이 4억 나와 있다. 그럼 이거 얼마고? 2.5가 돼야지. 10 나누기 4니까 2가 아니고. 그지? 그래서 일단 4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지분 배당률. 이 지분 배당률도 어림셈법에서 아주 중요한 비율이죠.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 금액에서 뭐가? 세전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지분은 지금 총 투자 100억 중에 부채가 60억이니까 지분은 40억 아닙니까? 40억, 세전현금 수는 6억 나와 있네. 그럼 40분의 6이니까 이거는 0.15네. 6 나누기 40 하면 0.15 아닙니까? 이거 15%가 되겠죠. 지분 배당률은. 그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 뭐 수지 계산 과정에 대입을 해서 요것도 풀어놓고 비율도 공식 기획해 가지고 뭐 푼다는 거는 좀 어렵죠. 실제는 공부되어 있는 사람은 1분이면 답 나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그냥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뭐 시험장에서 요거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시간이 확보되면 풀어야 되겠지만 그죠? 그 정도 시간 확보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민법 풀고 뭐 개론 계산 문제 빼고 일단 서술형 문제만 다 푼 다음 그다음에 이제 민법 풀러 가야 되죠. 민법 풀고 나면 시간이 10분 채 안 남을 거예요. 민법 끝까지 다 풀면은. 그러면 이제 OMR 카드에 답 마크해야지 그동안에 푼 거.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한 개씩 풀어갖고 답 체크해서 넣어야 되는데 실제 계산 문제 풀 시간이 5분 이상 확보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공부가 돼 있으면 민법이 좀 쉬우면 빨리 끝나겠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계산 문제 풀 시간을 5분 이상 확보를 못해. 그러면 한 서너 개 풀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거죠. 그죠? 계산 문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찍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를 10문제가 나와도 10개를 다 풀고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공부를 썩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9시 반 전에 몇 문제를 푸는가가 결정하는 거야. 시험지를 9시 반 전에 나눠줘요. 9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나눠준대요. 보통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OMR 카드부터 먼저 주고 OMR 카드 작성 요령 설명하고 10분 전부터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하거든. 그럼 시험지 받으면 이 9시 반에 사이렌이 울리는데 사이렌 울리고 나서부터 시험 치세요 하겠죠. 물론 눈 감고 있다가
눈 계속 감아라. 그럼 내년 가서 또 감고 막 그냥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푸는 거야. 9시 반 전에 몇 문제를 푸는 거가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일면은 그 표지니까 문제가 없어. 넘겨야 일면을 넘겨야 문제가 인쇄되어 있다고. 왜 풀 수 있느냐? 문제지를 주고 나서 그죠? 시험지가 이게 보통 한 과목당 8페이지 아니면 9페이지예요. 페이지가. 그럼 민법하고 개론 합치면 10몇 페이지 되죠? 그러니까 자, 1차 과목은 총 페이지가 17페이지,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8장이겠죠? 그러니까 8장이 맞는지 페이지가 혹시 중간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넘기면서. 요 시간을 꼭 줘요. 감독관이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빠진 게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하고 시간을 줍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그게 시험지 풀어라 이 말이야. 뭐 확인할 게 뭐 있는 거 다 16살 16페이지까지 다 했지. 빠진 게 어떻게 있겠나. 똑같이 인쇄돼서 나왔는데 미련하게 또 이라 또 확인해요 또. 그거 확인할 시간에 시험지 풀어라 말이야. 띵들아. 알았어? 그 시험지 푸는 시간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몇 문제를 푸는가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9시 반 전에. 알겠어요? 많이 풀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다 해요. 눈 딱 감고 딱 9시 반 사이로. 아이고. 하여튼 그냥 시험 9시 반 전에 1페이지부터 아주 쉬운 게 나오니까 딱 넘기면 답이 바로 보여요. 사인펜 가지고 바로 짝짝 풀어가라니까. 그죠? 그래갖고 9시 반 전에 몇 개를 풀어놓는가 그게 아주 진짜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풀어요. 안 잡아간다. 걱정하지 말고. 자, 57번. 요 문제도 이제 정해진 문제인데 올해 이제 감점평가서 기출 문제죠. 이 문제가. 근데 원래 우리 시험도 요 세후 현금 수수료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가. 이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원래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더 쉬운 유형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 이제 향후 1년 동안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인데 연간 세후 현금 흐름은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수지를 계산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산한 겁니다. 뭐든 월 단위가 아니고. 요게 이제 초점이라. 근데 연간 세후 현금 수수료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죠? 월 임대료를 줬단 말이에요. 월 임대료. 근데 이제 자, 요 봐봐. 가능 총수는 단위당 예상 임대료의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단위당 임대료가 얼마고? 월 2만 원이라. 월 2만 원. 그리고 임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 그랬죠? 임대 단위수가. 그럼 100제곱미터 요거 곱한 게 뭡니까? 요게 가능 총소득인데 요거 곱하면 얼마가 나오노? 2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월 임대료가 200 아닙니까? 근데 연간 세후 임대료를 구하려면 임대료도 연 임대료를 구해야지. 여기 곱하기 12를 해주라 이 말이야. 여기 이제 초점이라. 그 연간 가능 총수는 2억 아니야 2,400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200만 원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연간 임대료를 구해야 되니까, 그지? 이걸 몰라가지고 계산하면 뭐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2,400만 원이고 가능 총수도요. 그 다음에 공실이 가능 총 임대료의 10%가 있으니까 여기 10%면 240만 원이 공실이죠. 이거 빼고 기타 소득 없어. 그럼 유효총수는 2,1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의 30% 그랬어요. 이게 30%. 그럼 30%면 얼마고? 2,160만 원 곱하기 30% 해봐라. 368하고 648만 원 아닙니까? 2,160에 0.3 곱하면 그지? 그럼 영업경비가 648만 원 뜻이죠. 그러면 2,160에서 648 빼면 순영소득은 1,512만 원이죠. 근데 요걸 이제 여러분 같은 거 이렇게 하죠. 여기에 또 0.3 곱해갖고 648 곱하고 여기서 648 빼서 1,512.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영업경비가 유효총수의 30%면 순영소득은 유효총수의 70%죠. 그럼 여기에 70% 바로 곱하면 1,510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 번씩 곱하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부채 수비액은 지금 600만 원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600만 원 나와 있죠. 그럼 이거 빼면 세전응수는 912만 원이라. 그런데 영업소득세가 세전hen금으로의 20%. 그럼 여기에 20%니까 912만 원에 또 20%또 곱해봐. 그럼 이건 182만 4천 원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182만 4천 원을 요걸 뺀다. 182만 4천 원 빼면은 이제 729만 6천 원이 나와요. 그지? 이렇게 나오는데 세후행수는 729만 6천 원이죠.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지금 소득세가 세전행금수의 20%면 그 밑에 남는 세후행수는 여기에 80%가 되겠지. 그럼 912에다가 80% 곱하면 729만 6천 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이제 구해야지. 이거는 뭐 곱하고 빼고 더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요 문제는 더 쉬운 게 우리 시험은 요 소득까지를 직접 이렇게 계산하도록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데요. 소득세 구하는 거 연습했잖아. 순대 이감.
여기에 이제 대입해서 순료소득에 대손증감 더하고 이자고 가가수 빼가지고 그 값표가 나오면 거기에 세율 곱해주죠. 그래 소득세가 나오잖아, 그지? 요렇게 이 소득세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이게 원래 세후연금수익 계산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는 지금 소득세까지 계산해 줬는데도 못 풀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지? 대입만 하면 되니까 도포에 유형을 익혀서 풀도록 하셔야 돼요. 답은 729만 6천원. 올해 4월달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니까 유형을 잘 봐둬야 됩니다. 그대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58번에 어림시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어림시험법은 화폐가치를 할인한다 안 한다? 화폐가치를 할인하는 방법은 순행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 할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할인임금수지분석법이죠. 근데 어림시험법이나 비율분석법,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할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할인을 안 하니까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리고 어림시험법은 이제 할인을 안 했으니까 어림시험법에 따라 계산된 요 순소득 성수라든가 종합자본 환원율 이런 것들은 그냥 요 수익이 항상 미래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미래에. 근데 이걸 할인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계산된 비율은 전부 미래 가치로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할인임금 수준부에 따라 계산된 순행가라든가 수익순수는 전부 현재 가치화 시킨 거죠. 현재 가치로 계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림시험법에 따라 계산된 비율하고 다른 방법인 할인임금 수준부에 따라 계산된 비율은 화폐 가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어림시험법은 화폐 가치를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세전임금 수지 성수가 4라. 그러면 그 역수는 4분의 1이니까 25%가 되겠죠. 세전임금 수지 성수하고 역수가 뭐야? 그게 지분 배당률이잖아. 지분 배당률. 이 지분 배당률이 바로 세전임금 수지 성수하고 역수입니다. 그리고 세전 성수가 4가 되면 지분 배당률이 당연히 4분의 1이니까 25%죠. 그 다음에 종합자본 할인율이 20%면 조소득 성수가 5가 된다 그러는데 종합자본 할인율하고 역수는 뭡니까? 순소득 성수세라요. 그럼 종합자본 할인율이 20%야. 20%. 20%라는 말은 분수를 얼마고? 5분의 1, 0.2니까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놈하고 역수가 뭔데? 순소득 성수니까 순소득 성수가 5가 돼야지. 그지? 5분의 1 역수는 5가 맞는데 근데 종합자본 할인율하고 역수는 순소득 성수라 조소득 성수가 아니고 그래서 순소득 성수가 5가 된다 그래야 되고 만약에 조소득 성수가 5가 나오려면 뭐가 20%일까요? 총자산 회전율. 조소득 성수하고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 만약에 20%라면 조소득 성수가 5가 되겠죠. 근데 종합자본 할인율하고는 역수가 순소득 성수니까 순소득 성수가 5가 된다 그래야 되겠죠. 59번에 투자분석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이 4천만 원이고 현금 유입의 현가합이 5천만 원이면 수익수는 0.8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수익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눈 거야. 근데 유입의 현재 가치가 5천만 원인데 유출의 현가합이 4천만 원이면 5천원을 4천원으로 나누면 이거는 1.25가 된다 그러지. 0.8이 아니고. 지금 0.8이면 분모 문제가 바뀌는 거죠. 유출을 유입으로 나누면 0.8이겠지만 그지? 유입이 분자에 유출이 분모에 가는 겁니다. 그럼 5천 나누기 4천이니까 1.25다 그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으로의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부 수익률은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죠. 그럼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면 순현가는 0이 되는 거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거다. 그지? 순행가를 0으로 수익수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수익률이에요. 그리고 내부수익률법이나 순행가법은 항상 할인율이 있습니다. 할인을 해야 되니까. 그지? 그 할인율을 재투자율이라고도 합니다. 재투자율이나 할인율 같은 말이죠. 근데 그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로 뭘? 내부수익률을 사용하고 순행가법은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죠. 그럼 이것은 전혀 하자가 없죠. 그 다음에 리얼에 이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하는 할인임금 흐름기법, 할인임금 수준법의 순행가법, 순현재가치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수익수수법이 있잖아요. 그럼 역시 리얼도 하자가 없죠. 그 다음에 미음에 순행가법은 투자를 결정할 때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는 방법, 수익수수법은 수익수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하는 방법, 그다음에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면 투자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부술법은 내부술과 요구술을 비교하여 투자비를 결정한다. 맞잖아요. 근데 이제 미음 지문이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내부술법은 실현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비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투자비를 결정할 때는 실현수익률은 비교를 해서는 안 되죠. 투자 단계에서는 실현수익률은 안 나와 있잖아. 지금 투자를 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실현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투자비를 결정한다는 말은 전부 틀린 지문이에요. 항상 내부 수익률이 이제 기대 수익률 아닙니까? 예상 수익률. 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 바로 내부 수익률법이니까 전혀 하자가 없어요. 미화만. 그다음에 60번 문제도 이제 순행가 계산하는 문제. 올해는 순행가를 계산하는 문제도 한 개를 무조건 예상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순행가 계산하는 유형은 조금 전에 우리가 요 마지막 문제에 도는 돈을 이렇게 달리줘가지고 순행가 계산하는 것도 있었죠. 물론 요 유형도 있지만 지금 유형, 지금처럼 나오는 요 60번 유형도 얼마든지 시험에 등록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유형이죠. 자, 근데 항상 요 순행가 계산하는 거는 사학기간은 언제나 1년밖에 안 줘요. 1년이고 할인율이 몇 번 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안이 A, B, C, D 4개의 투자안이 있는데 초기 현금 지출 300만 원, 100만 원, 3천만 원, A가 3천만 원, B가 1,000만 원, C하고 D는 1,500만 원씩이죠. 요 금액이 뭡니까? 이게 유출의 현가란 말이에요. 유출 현재가치. 그러니까 초기에 나가는 지출이 바로 유출이죠. 근데 유출 투자 금액은 현재에 지출하니까 요 투자 금액으로 명시된 요 금액들이 유출의 현가입니다. 근데 유입은 말기에 들어온다. 말기가 지금 사학기간이 1년이면 1년 후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럼 요 금액들은 미래가치지. 그러면 유입을 이게 미래가치인데 이걸 현재가치로 바꿔야 순행가를 계산할 거 아니야. 수익성지수도 그지? 유입을 현재가치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현재가치로 바꾸는 방법은 할인율만 보라 그랬지. 할인율이 지금 4%가 나왔으니까 이 말기 현금 유입을 뭐로 나누면 돼? 1.04로 나눠주라 이 말이야. 1.04로 나누면 현재가치가 되죠. 그럼 A는 1.04 나오면 6천만 원. 딱 끝자리도 떨어지게 해놨다. B는 2,500만 원. C는 1.04 나오면 3천만 원. D는 1.04로 나오면 4,500만 원이에요. 그럼 요 금액들이 뭡니까? 유입의 현재가치죠. 유입을 현재가치로 바꾼 게 이 금액들이잖아. 그지? 근데 순행가는 유입의 현재가치, 여기서 유출 현재가치를 뺀 값이라. 여기서 저거 뺀 거. 그럼 A의 순행가는 3,000, B의 순행가 1,500, C의 순행가도 1,500, D의 순행가는 3,000이 됐죠. 수익성 지수는 요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 현재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요거 나눈 게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A는 수익수가 2, B는 2.5, C는 2, D는 3이다. 4,500 나누기 1,500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다 됐지. 1번에 B와 C의 순행가는 B와 C의 순행가는 같죠. 2번에 A의 순행제 가치는 D보다 크다. A의 순행제 가치하고 D의 순행제 가치는 같다 그래야지. 뭐가 크고 작고 있노? 똑같이 3천인데.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A와 C의 수익수는 같죠. A의 수익수 2, C의 수익수도 2잖아. 그지? 그 다음에 수익수가 가장 작은 거는 가장 큰 사업은 D네요. 3으로. 그죠? 수익수가 가장 큰 사업은 D. 3으로 가장 크고 A의 순행제 가치는 B의 2배다. A의 순행제 가치는 3천이라. 근데 B는 1,500이니까 당연히 A가 B의 순행가의 2배가 되죠. 그지? 자, 이것도 이제 이 그 동영 모의고사에서 한 2번 정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유형을 익혀가지고 물론 뭐 풀 수 있는 시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민법까지 풀고 시간이 확보되면 당연히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하고 63번 문제를 61, 63, 64번 요 세 개 문제를 아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올해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네요. 출제자가 똑같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연시 드신 출제위원들은 문제 한번 만들면요 오래 써먹습니다. 머리 자꾸 쓰는 거 싫어하셔. 그러니까 냈던 거 또 내고 그래. 그러니까 잘 봐도 자 A 부동산의 대부 비율 그랬는데 요 대부 비율 중요하죠. 대부 비율은 담보부동산 가격에서 대출 금액, 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은 매매 가격이 5하고 나왔지. 그럼 이 융자 금액에서 나눠주면 대부분인데 융자액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 항상 융자 금액을 구할 때는 원리금을 저당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원리금 구해야 될 때도 어떻게 구해요? 지금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원리금 구할 때는 자 우리 요 문제를 풀기 전에 뭐부터 풀어보면 이 문제가 풀리느냐.
5번부터 풀면 돼. 65번. 우리 대출 가능금액 계산한 거 다 했죠? 그럼 자, 65번에 금융기관의 사업용보험에 대한 대출이 단가 같을 때 대출을 주는 최대 금액을 가라. 지금 그 대부비라고 대출 조건을 부채 감독률 두 개를 줬죠. 근데 대부비율은 60%인데 여기에는 뭐 곱하면 돼? 부동산 가격이 5억 나와 있죠. 그럼 60%에 5억 곱하면 얼마? 3억이 나왔죠. 거기에 대부비율 0.6 거기 곱하기 5억 해가지고 그냥 3억 적어야 돼 그게. 그 이제 부채 감독률 1.5가 나왔어. 그럼 부채 감독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순영업 소득이 나온단 말이야. 이 순영업 소득을 부채 감당률로 나눈다. 그리고 또 금액이 나오면 이걸 다시 또 뭐로?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을 부채 감독률로 나눈 게 이게 원리금이에요. 그리고 원리금을 저당수로 한 번 더 나누면 그게 융자금액, 대출금액이 된단 말이야. 이걸 이제 응용한 거죠, 이 문제가. 순영업 소득 3천 나왔지. 그 다음에 부채 감독률 1.5죠. 그럼 나누기 3천만 원 나누기 1.5면 2천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나누기 저당수는 0.1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거 나누면 2억이죠. 그럼 아까 대부비를 대입하니까 3억 나왔고 부채 감독률 대입하면 2억인데 큰 금액은 버려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대 대출 금액은 2억이다 하는 거 나왔지? 그럼 이제 지금 65번 문제가 답은 2억이죠. 그럼 요걸 알면은 봐라. 지금 그 61번 문제가 순영업 소득하고 부채 감독률 저당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구해내는 거야? 요거 대출금액 이거 구하는 거란 말이야. 대출금액, 융자금액, 그죠? 요거 구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5억 나와 있으니까 융자금액만 구해서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근데 융자액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순영업 소득을 부채 감독률로 나누고 그걸 저당수로 한 번 더 나누란 말이야. 근데 순영업 소득 얼마입니까 지금? 3천만 원이죠. 근데 부채 감독률 얼마입니까? 부채 감독률이 1.5라 그랬지. 그럼 1.5 요 나누면 얼마야? 2천만 원이고 저당수 0.1 나와 있죠. 그럼 나누면 얼마고? 2억이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5억인데 대출 금액이 지금 2억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 66분 문제하고 똑같네. 65분 문제하고, 그지? 대출 금액이 2억 나왔잖아. 그럼 5분의 2니까 몇 프로고? 40%. 이게 대부분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 문제가 이제 실제는 대출 가능금액 구하는 부채 감독률 가지고 대출 가능금액 구하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걸 응용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우리 시험은 이제 65번 문제 대출 가능 금액을 매년 냈죠. 요 문제도 올해 대출 가능 금액 문제가 안 나오면 61번이 나와요. 이게 나온다니까 무조건 나올 거예요. 65번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65번이 안 나오면 다 무조건 61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부채 감독률을 응용해갖고 대출 금액 구하는 요령을 알아야 그 65번 문제도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 요거만 알면은 충분히 저 61번은 오히려 더 쉽지 뭐, 그지? 5분의 2니까 5억분의 2억이니까 답 0.4 40%가 바로 나오겠네, 그지? 유행 알겠지 이제? 요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돼. 65번하고 61번 전부 다. 그러면 62번 문제야. 62번. 다음 보기는 어림션법에 관한 자료인데 가로 안의 개념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어림션법은 물론 요거는 이제 제가 공식을 익히려고 이제 문제를 낸 건데, 항상 자 성수든 수익률이든, 그죠? 여기에 지금 수익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세금세 5가지 수익이 있는데 위에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하고 밑에 세전세금세는 성격이 다르다. 이 세전세금세는 부채 수익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대가를 갚았으니까 요 두 개는 지분 투자한 돈에서 발생한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위에 세 개 수익은 아직 부채를 차감하기 전이니까 요 세 개의 수익에서는 지분에서 나온 수익도 있고 부채에서 나온 수익도 포함되는 거야. 지분하고 부채 두 가지를 합친 거.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면 요 문제도 풀어요. 그러니까 자, 어림션법에서 분모나 분자에 있잖아, 그죠? 여기 분모나 분자에 성수든 수익이든 간에요. 분모나 분자에 수익이 순영업 소득이라든가 총소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순영업 소득이나 총소득은 총투자액에서 생긴 거지. 그러니까 투자금액이 총투자금액이 요 자리에 딱 위치해야 돼. 지분 투자금액이 아니고. 근데 세전이나 세후행수가 나오면은 요 세전이나 세후행수는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분 투자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야. 총투자액이 아니고. 요 개념만 놓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에 종합자본은 한정에서 분자에 순영업소득이 들어가 있지. 그럼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에서 나온 거야? 지분투자에서 나온 거야? 총. 그러니까 1번 지분에 총투자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1번은 맞죠? 근데 그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역수가 뭔데요?
순소득 성수야 바로 옆에 있는 순소득 성수. 그럼 순소득 성수는 1번하고 분모 문제를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럼 순소득 성수는 분모 3번에 뭐가 들어가면 돼? 순영업 소득이 들어가야지 3번에. 그럼 3번에 순영업 소득 들어가 있죠. 근데 순영업 소득은 지분에서 나오는 거야? 총투자에서 나오는 거야? 총투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2번에는 총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지. 바로 순소득 성수하고 종합자본환율이 역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분 배당률은 그 분모의 지분 투자 금액이 들어가 있죠.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4번에 들어가는 수익은 세전 아니면 무조건 세후 행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지? 세전 행수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거 당연히 옳은 지분이죠. 지분 배당률은 세전 행수가 지분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닙니까? 그리고 요놈하고 역수가 5번의 세전 현금 수지 성수죠. 세전 성수하고 역수가 지분 배당률이야. 그러니까 그 5번에 있는 공식하고 4번에 있는 공식을 분모 문자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번, 5번이 다 맞죠. 그지? 그러니까 요 개념은 이 이제 공식을 쓰려면 모른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물론 요 공식은 알아야지. 요 순소득 성수하고 종합자본환율, 지분 배당률 세 개의 공식 정도는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어림생분 요 세 가지 공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뭐 어떤 형태로든 요 세 가지 비율을 응용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근데 요 공식을 알고 가면 한 개 맞출 가능성이 높아. 근데 항상 순영업 소득이나 총투자 그 순영업 소득이나 총소득이 나오면 투자 금액도 총투자 금액하고 매치가 돼야 돼. 그리고 세전이나 세금금 수가 나오면 지분 투자 금액하고 매치가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63번에 비율 모습을 위하여 산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요 문제도 올해 감정평가사 출제된 기출 문제거든. 근데 왜 자꾸 이 감정평가사 출제된 기출 문제를 왜 자꾸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분이야 출제위원이. 똑같아요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그 뭐 당연히 자기가 내는 유행을 즐겨서 문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죠? 그분이 내는 유행을 익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어. 실제 안 어려워요. 아주 쉬운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요 수지 계산 과정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또 비율들 그 1번에서 5번까지 비율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뿐인 거야.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지. 공부가 좀 된 사람은 금방 풉니다. 자,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2억을 받았죠. 그리고 2억 받고 이제 연간 원리금 산액이 1,000만 원이니까 원리금 산액이 뭘 뜻해요?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이 나온 거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이 4억이라. 그럼 부동산 가격이 4억짜리인데 여기에서 그죠? 그 대출을 2억 받았죠. 그럼 4억 중에 부채가 2억이라는 뜻이지. 그럼 자기 돈 지분은 얼마 투자했다? 2억 투자했다 이 말이다. 그럼 여기 이제 문제 나와야지. 4억 중에서 부채가 2억이니까 지분도 2억이죠. 근데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그래요? 이게 부채 비율 아닙니까? 부채 비율.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야? 2억분의 2억이니까 100%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1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부채 비율 1. 벌써 나온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차입자의 연소득은 5천만 원이 나왔고 가능손소득을 또 4천 원. 가능손소득이 4천만 원이야. 그런데 영업경비가 가능손소득의 50%입니다. 영업경비가. 그럼 영업경비가 가능손소득이 50%니까 경비가 얼마라는 뜻? 2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지? 그 다음에 그게 또 뭐가 나와 있노? 공실손실이 가능손소득의 25%라. 그럼 4천에 25%니까 1,000만 원이 공실손실이죠. 그럼 요걸 빼면은 유효손소득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근데 영업경비가 2천만 원이었으니까 순영소득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지? 그리고 부채 수익이 1,000만 원이니까 세전행금 수익은 얼마입니까? 0이 됩니다. 0. 그죠? 여기까지는 계산됐죠. 요거 해놓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1번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 뭔데요?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죠. 그럼 순영업 소득도 1,000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도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나누기 2,000만 원이면 얼마고? 1. 부채 감당률 1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 채무불이행률은요. 유효총소득이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근데 유효총소득 지금 3천만 원 나와 있죠. 근데 영업경비가 얼마입니까? 영업경비 2천이라 그랬지.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입니까? 1,000이라 그랬지. 그럼 분모도 3천, 분자도 3천 아니야. 3천분의 3천이니까 이거 얼마? 역시 100% 1이죠. 채무불이행률도 1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뭐야? 총부채 상환비율.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생활할 원리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근데 원리금은 1,000만 원 나와 있어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이고 차입자의 연소득도 5천만 원을 줬어. 그럼 이건 5분의 1이니까 당연히 20%가 되겠죠. 그지? 그죠? 그다음에 부채 비율.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부채 비율이야. 근데 지분도 2억이고 부채도 2억이니까 부채 비율은 당연히 100%가 나와야지. 1이죠. 그지? 그 다음에 영업 경비 비율. 영업 경비 비율은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영업 경비는 2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총소득이 뭘 기준으로 하냐?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 있고 가능 총소득 있잖아요. 근데 지금 5번 문제에 보면 유효 총소득 기준으로 하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유효 총소득이 얼마고? 유효 총소득이 3천만 원 나왔잖아요. 유효 총소득이 3천이고 그게 영업 경비가 2천 아니야. 그럼 3분의 2잖아 이거는. 그럼 얼마고? 0.666 나오니까 대략 0.67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 대략 67% 0.67이 되는데 0.8이니까 5번이 틀려있죠. 당연히. 그지? 자, 요 문제를 왜 잘 봐야 되느냐? 요 63번 문제는 올해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요 문제가 2년 연속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2년 연속 나왔는데 수치도 똑같고요. 비율도 똑같고 답도 똑같아요. 그리고 1번에서 5번까지 보기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낸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낸다는 거지. 그러면 이분이 올해 중개사 시험에서 만약에 낸다면 똑같이 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잘 봐. 그냥 문제를 잘 보고 답 5번 찍고 나와 그냥. 뭐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냥 5번 찍고 나오면 돼. 유형이 똑같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니까요. 똑같은 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출제자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냈던 걸 바꾸기 어렵고 시간 가고 하면은 문제 그냥 막 똑같이 냈던 거 그대로 냅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이제 잘 봐두셔야 될 문제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진짜 똑같이 나왔는데도 틀리고 또 딴 것도 찍어라. 계산 문제 안 풀리면 1번 찍으라 했는데 가면 또 보다 하고도 1번 찍어라. 알고 풀리는 거는 풀고 모르고 찍어야 될 시간이 될 때 그때 1번 찍으라는 되는 거지. 무조건 1번 찍지 말고도 1번 찍으면 뭐 10개에서 1번 몇 개 나오겠나? 2개 아니면 3개 나오겠지. 많이 나와봐야. 그죠? 1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또 10개 찍어갖고 또 1번 1개 나왔다고 뭐 치기니 살이니 새끼 뭐 내보고 그래서 풀 거는 풀어란 말이야. 안 풀리고 그저 찍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1번 한번 찍어보자는 얘기지. 무조건 1번 찍으라는 게 아니고 그죠? 흡배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지. 대출 가능하게 계산한 것도 계산해야죠. 그런 거. 지금 57번 같이 세후 행무수지 구하는 거 이것도 해야지 이거. 이거 대입만해서 풀면 되잖아 이거. 이런 거는 당연히 풀고 나와야죠. 무조건 다 찍으려 하면 되나? 그죠? 뭐 60분 이런 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찍는다 하더라도 66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66번 같은 것도 61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익히면 푸는 겁니다. 근데 63번이나 64번은 실제는 시험에 나오면 그죠? 아마 시간이 안 될 거예요. 또 이 머리를 써야 돼. 63, 4번은 지금 공식 여러 개를 기억해내고 하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65번처럼 뭐 대출 금액 구하는 거 이런 거는 안 풀면 안 돼요. 64번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장에서 실제 여러분이 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 운영 경비 비율과 부채 감독률을 수서로 나열하고 그래도 참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는. 왜 어려냐면은 요 문제를 보면은 그죠? 지금 총 투자액을 10억을 줬어요. 10억 중에 이제 자기 지분은 6억이 나와 있죠. 지분은 6억이고 그다음에 세전 현금을 하고 이 세전 현금 수가 6천만 원이 나왔어. 그리고 부채 수비액이 4천이라 4천. 그러면 순영업 소득 몰라요. 영업 경비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운영 경비 비율, 영업 경비 비율 구하라. 요거 영업 경비 비율. 총 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영업 경비 지금 모르잖아 이걸. 그지? 이걸 알 수 있는 게 총 소득을 알아야 영업 경비도 알 수 있고 순영업 소득은 요거 몰라도 순영업 소득은 알 수 있어. 순영업 소득 얼마인데? 요 밑에 두 개를 더한 게 요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주면서 순영업 소득이 1억이다. 요걸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야. 요 두 개를 합치면 위에 게 되죠. 이게 1억이에요. 그럼 이제 영업 경비를 알려면은 영업 경비 비율을 알면 요걸 알아야 되는데 유효 총소득을 알아내야 되잖아. 그지? 이걸 아는 게 유효 총소득 성수입니다. 유효 총소득 성수. 총소득 성수는 이 총소득이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일 수도 있어요. 그지? 그죠? 근데 유효 총소득 성수가 5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총소득 성수는 총 투자 금액이 총소득의 몇 배냐 이 말이거든. 근데 요 총소득이 뭐라고? 유효 총소득이니까 유효 총소득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 유효 총소득 성수가 5인데 총 투자 금액은 얼마 나와 있어 거기에? 10억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게 10억이면 유효 총수익이 얼마라는 뜻? 2억이다 이런 뜻이야. 2억. 왜? 이 성수가 5니까 10억 나누기 2억 해야 5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유효 총수익이 2억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돼. 근데 영업경비는 그럼 얼마? 순유소득이 요 두 개 합치면 1억이니까 영업경비도 1억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유효총소득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아니야, 그지? 그럼 유효총소득이 얼마고? 2억. 영업경비가 얼마? 1억. 그럼 2분의 1이네. 0.5지. 영업경비 비율이 50%, 그죠? 영업경비 비율은 0.5입니다. 0.5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수익으로 나눈 거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1억이고 부채수익이 4천이라 그럼 1억 나누기 4천이니까 이건 얼마고? 2.5. 1억 나누기 4천이니까 2.5.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은 0.5. 부채 감당률은 2.5.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상당히 실제 출제자가 정말 요 문제는 맨날 며칠 고민해갖고 냈을 거예요. 아주 잘 낸 문제인데 이미 이 문제가 28회 때 우리 시험에 등장한 유행이야. 유효 총수 승수 5를 주고 등장한 유행인데 감정평가 시험에서도 지금 63번, 64번은 돌아가면서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위원이 똑같기 때문에요. 올해 역시 우리 시험도 예상을 한번 해봐야 돼. 잘 봐둬야 되겠어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6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유치해서 이거 문제를 풀어내려면 2, 3분 정도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2분 이상이 가야 아마 답을 찾을 거예요. 풀어보니까 잘 안 풀리죠, 이거. 자, 이제 65번 문제까지가 투자로 문제죠. 65번은 답이 2억이죠. 64번은 이것도 답이 2번이죠. 0.5, 2.5, 그죠? 63번은 답이 5번이 틀려서 영업경비 비율은 0.67이 나와야 되고요. 66번부터 이제 금융론인데요. 금융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 두 개가 있어, 그죠? 만 19세 이상의 성년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게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이죠. 그 다음에 55세 이상의 노령층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게 주택연금. 그걸 다른 말로 역모기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지? 모기지론하고 대출 방식이 반대되니까 역모기지라고 하죠. 요 모기지론보다는 주택연금에서 이제 한 개 정도를 예상해 봐야 되는데요. 66번 문제는 봤으니까 우리 동행모의에서 봤던 문제니까 답은 5번이 틀리는 거 알죠? 주택연금에서 담보 대상은 주택부상 주택이에요. 그지? 주택부상 주택. 얼마짜리?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이 담보가 되죠. 그리고 노인복지주택도 담보 대상에 포함이 되고 복합용도주택도 담보 대상에 포함이 되죠. 복합용도주택도. 그리고 또 주거용 오피스들도 연금 지급 대상에 담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이나 복합용도주택도 담보 대상이 되지만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노인복지주택이 제외된다 그래서 그지?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는 확정기간 방식은 선택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일단 5번이 틀렸다는 걸 알겠죠?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된다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원래 수시인출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50%인데 50%를 전부 수시인출을 못해. 45%만 수시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5%는 의무인출금으로 책정한다 그랬어요. 그 의무인출금 5%는 언제 찾아 쓴다? 연금 지급기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연금 지급이 종료된 후에 비상금으로 찾아 쓰는 돈입니다. 의료비라든가 자녀 교육비, 주택 수수비 명목으로 연금 지급 종료 후에만 인출해 쓸 수 있죠. 그게 의무인출금이고요. 이 확정기간 방식은 반드시 5%의 의무인출금을 책정합니다. 그럼 이번에 계약기간 종료 시 대상보험선의 가치가 하락하면 연금 상환액에 대해서 차입자가 부담할 위험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기간이 종료됐단 말이야. 근데 공시가격 9억이 하니까 9억짜리도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죠. 근데 9억짜리를 담보로 정하고 생존기간 동안에 연금을 계속 받아 썼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연금을 계속 수령한 게 12억을 받았었는데 그죠? 집값이 하락하고 7억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5억이나 부족분이 생겼잖아요. 그 부족분은 차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죠. 주택금융공사 지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자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에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주택연금도 상속인의 그 부족분이 있어도 상속인에게는 소를 구해서는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 영모기지도 비소구 금융이 되는 거예요. 비소구 금융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연금액을 산정할 때 연금액 매번 지급하는 연금 금액은 대출 금액에 해당 기간의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연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계수가 감채기금 계수가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기지로는 금리 적용 방식이 뭐지?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잖아. 고정금리. 근데 주택 연금은 변동금리를 정하죠. 변동금리를 정한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책정될 때 어떻게 책정되는 거야?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추가하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요 기준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게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나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되거든. 근데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기준금리로 책정할 때는 가상금리를 1.1%를 추가해요. 근데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때는 이 가상금리를 0.85%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둘 중에 한 개를 차입자가 선택하는 거야. CD 금리를 기준할 때는 1.1%를 추가하는 변동금리,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할 때는 0.85%를 추가하는 가상금리를 적용해가지고 금리 적용 방식이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4번 지문도 기억하란 말이야.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할 때는 1.1%를 추가하고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때는 0.85%를 추가합니다. 둘 중에 뭐가 크고 적고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코픽스 금리가 CD 금리보다는 금리가 좀 이 금리가 좀 더 낮고 이게 높으니까 여기에 추가되는 금리가 조금 높고 낮겠죠. 그죠? 둘 중에 뭘 선택하든 차입자에게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둘 중에 한 개를 선택 가능하죠. 다만 확정 기간 방식은 노인 복지대금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또 의무인출금 5%를 반드시 책정한다. 요거 알아놓고 자 67번에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5년 거치가 있을 경우 첫 번째 회차에 상환할 원금은 그랬죠. 5년 거치 기간이 있을 때 대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3%입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30년이고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이다. 그리고 월 저당 선수는 360개월 기준으로 저당 선수는 0.0042, 300개월의 저당 선수는 0.00474네. 이게 뭐냐? 자, 우리가 무슨 방식이라고 했어?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고 했죠? 이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은 융자받은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해가지고 원리금을 계산하죠. 그 다음에 이자는 남아있는 잔금에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그게 뭐가 돼? 원금이 되겠죠. 이 원금은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돼. 근데 1회차에 납부할 원금 금액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죠? 요거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자, 지금 1억 2천만 원을 30개월을 매월 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받았잖아. 그럼 30개월이면 몇 개월이야? 30년이면 몇 개월입니까? 월로 하면 360개월이죠. 곱하기 12 하면. 근데 거치기간이 없으면은 3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겠지. 거치기간이 없다면 360개월의 저당 상수를 이렇게 곱해줘야 돼. 원리금을 구할 때. 근데 지금 5년 거치기간이 있다 그랬지. 그럼 5년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는다 이 말이야. 그 5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리금이 이자만 계산되지 원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자만 갚는 게 거치기간이니까. 그지? 그러면 원리금은 총 30년 중에 5년을 뺀 25년 동안만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한다는 뜻이죠. 그 거치기간이 있으면 거치기간 5년 동안은 이자만 갚으니까 원금은 안 갚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5년은 원금을 안 갚으니까 이 원리금을 계산할 때 25년간의 저당수를 곱하는 거야. 거치기간을 뺀 값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있으면 지금 그 융자 1억 2천 받았는데 뭘 곱해줘야 돼? 저당상수를 300개월의 저당수를 곱해야 된다 이 말이야. 360개월이면 3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다는 뜻이니까 거치기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융자는 1억 2천 받았지. 여기에다가 300개월의 저당수를 곱해 0.00474죠. 그럼 요거 곱해봐라. 그럼 원리금이 얼마고? 56만 8,800원이죠. 요게 이제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이야. 근데 여기에는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죠. 근데 원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자 계산서 여기서 빼면 될 거 아니야. 자, 1회차에는 융자 얼마 받았다. 1억 2천 받았는데 이거 한 푼도 안 갚았으니까
융자 받은 돈이 잔금으로 다 남아있죠. 여기에 연이율 곱하면 돼. 이자율이 몇 프로라? 3%. 근데 이건 연이니까 매월 상하니까 월로 나눠야지. 1억 2천 곱하기 3 맞나? 3% 4%가 3%겠죠?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억 2천에 3%면 얼마고? 360만 원이죠. 근데 요거는 연이율이니까 여기 12로 나누면 30만 원이 되겠지. 이자가 그지? 그럼 56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 56만 8,800원인데 그 중에 이자가 30만 원을 차지한단 말이야. 그 원금은 여기서 이걸 빼고 남는 거니까 원금은 26만 8,800원 이렇게 되겠네요. 1회차 납부할 원금이. 유행 알겠지? 좀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죠? 뭐 어렵다고 못 풀 문제는 한 개도 없어.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자 74번까지 하고 쉽시다. 유행이 똑같으니까 자 74번에 우리 시험이 보통 요 형태로 나오죠. 74번처럼. 근데 지금 67번 문제는 올해 처음 등장한 유행이에요. 거치기한을 주고 상한할 금액을 구하는 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에 중개사 시험에서도 한 번은 나올 것 같아. 느낌상요. 올해 감정평가사 나온 거니까 중개사 시험에서도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느낌이 쎄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준 거야. 그다음에 74번에 이제 74번 대출 조건이 다음 같을 때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지. 이것도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올해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금리를 바꿨어요. 금액은 똑같은데 그래서 답은 좀 틀리지만 유형은 똑같아요. 자 대출 1억 2천 받았어. 그리고 금리는 연 4%고 10년이야 대출 기간이. 그리고 월 저당수고 매월 상환한다 그랬죠. 거치기간은 없죠. 그럼 자 지금 뭡니까? 기억이 제일 먼저가 뭐냐? 원금균등이죠. 첫 번째가 그 원금균등에서 1회차에 납부할 뭘 구하라? 원금을 구하라 그랬죠. 원금균등은 원금 금액 어떻게 계산해? 융자 받은 총 금액을 상한기간으로만 나누면 매달 납부하는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되잖아. 그지? 융자 1억 2천 받았어요. 근데 상한기간이 10년인데 매월 상환한다 그랬으니까 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20개월이 되죠. 그럼 1억 2천만 원을 120개월로 나누면 100만 원이네. 그럼 일단은 원금균등에서 1회차 납부할 원금은 100만 원. 요 정도는 계산해야 안 되나? 그럼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찍게 되겠지. 원금균등에서 1회차 납부할 원금은 1억 2천을 120개월로 나누면 매달 120만 원씩 120번 갚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씩 120번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 요 정도는 계산하니까 4번, 5번은 찍으면 안 되겠지 일단. 찍더라도 뭐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한 개라도 하고 찍어요. 일단은 원금균등 방식에서 1회차 납부할 원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1회차 납부할 원금을 구하라. 요거.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1회차 납부할 원금에 요거 구하는 거야. 근데 원리금 균등은 융자에게 저당수 곱해가지고 먼저 원리금을 구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자 구한 다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원금이 나오는데 융자 1억 2천 받았지. 그리고 저당수가 얼마나 그랬어? 0.011이라고 그랬죠. 그럼 곱하면 매월 월 저당수 월 년이 아니고 월 저당수가 0.011이죠. 요거 이제 곱하면 133만 2천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자 계산해서 빼버리면 원금이 되겠죠. 근데 이자는 잔금 1회차니까 1억 2천만 원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리고 연이율이 몇 프로가 했어? 4%. 근데 이거는 연이니까 이건 12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480만 원을 12로 나누니까 40만 원 아닙니까? 이자가. 그지? 근데 원리금이 요 금액인데 이자만 40만 원을 찾아니까 원금은 여기서 이거 뺀 금액이니까 93만 2천 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원리금 133만 2천 원 중 이자 40만 원을 빼면 1회차 납부할 원금은 93만 2천 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는데요. 충분하게 74번 정도는 우리 시험에 지금 내고 있는 유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유형은. 그러니까 익히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뭐 시간이 되겠나 마는 거죠.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똑같습니다. 다 2번입니다. 이거는 또 1번 찍으라도 또 1번 찍으면 안 돼요. 참 잘 봐놔 그냥. 그 다음에 9번 68번 다시 68번으로 가야 되죠. 쉬었다가요. 7번 좀 쉬고 이제 계산 문제 풀었으니까 68번부터 좀 쉬었다 하자.
고생했습니다.